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혼삿날, 3명의 신랑이 동시에 도착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중 누구 하나도 허투루 볼 수 없는 인물들이라면요? 오늘은 조선 말기, 평안도 깊은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한 아버지의 선택과 딸의 지혜가 만들어낸 기막힌 운명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던 고을은 평안북도 영변 땅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양화천이라 불리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큰 전라는 피해갔지만 눈 많고 바람 센 겨울이 길어 늘 사람들 표정에도 바람이 묻어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곳에서 누구보다 단단한 존재로 여겨지던 이는 김진욱 정승날이셨다. 어릴 적 나는 고개 너머에서 김나리의 집안에서 머슴살이를 했기에 그분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남들은 조정에 물러난 늙은 정승이라 하였지만 실은 그리 녹록한 인물은 아니었다. 김진욱 나리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책을 놓지 않았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종종 챙기며 고을 유지처럼 살고 계셨다. 하지만 그분을 가장 인간적으로 만들었던 건 따님, 김소연 아씨였다. 부인은 소연 아씨가 5살 무렵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나리는 아씨를 혼자 키웠다. 종종 술기운에 젖어 소연이는 내가 반쯤은 어미 마음으로 길렀다 하시며 한숨을 쉬곤 하셨다. 그런 소연 아씨가 23을 넘기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한 이유는 모두가 짐작했듯 정승나리의 지나친 눈높이 때문이었다. 나리께선 흔히 하는 혼처 맞선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고 스스로 전국을 돌며 사윗감을 고르시겠다 선언하신 지 해를 넘기고 있었다. 그 시절 한양에서 평양까지 걸리는 길이 좋기 보름은 좋기 걸렸으니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건 말 그대로 큰 결심이었다. 나란 일은 물러났어도 내 딸 일은 물러설 수 없다며 나리께서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마차에 오르셨다. 마을 사람들은 황망해하면서도 어찌 보면 고집스럽고도 애틋한 그 부성애를 누구보다 존경스러워했다. 그 여정의 첫 발걸음은 경상도의 한 작은 서당이었다. 진주 북쪽 산자락에 있는 송초이라는 마을에는 지운 서당이라 불리는 글방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명수라 불리는 19총각이 글을 배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머리가 비상하여 책 이름만 말해도 첫 장부터 줄줄 외운다더라는 풍문이었다. 정승나리는 그 아이를 보자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한다. 내가 혹시 이명수냐? 나리의 낮은 음성의 명수는 공손히 인사부터 올렸다고 한다. 예, 서당에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정승나리는 명수의 글솜씨를 시험해 보겠노라며 논어와 주역의 일부를 읊어보게 했다. 명수는 한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고 그 안의 뜻까지 또렷이 풀어 설명하였다. 마땅한 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나도 그만 감탄을 금치 못했을 정도였다. 그 자리에서 정승나리는 곧장 명수의 아비를 찾아가 혼처를 청했다. 내가 안면에서 온 김진욱이라 하오. 귀한 자제를 내 사위 삼고 싶소. 내 딸이 23, 세상 물정은 모를지 몰라도 정성과 예는 누구 못지않게 배웠소이다. 이명수의 아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하늘에서 벼락처럼 복이 떨어진 것 같았다. 그야, 감사하지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그날 밤, 명수는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사윗감으로 낙점받았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자신의 삶이 이제 바뀐다는 막연한 떨림이었다. 벽에 걸린 글귀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지행아빌. 아비가 손수 써 붙인 글씨였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 말이 곧 내 삶이어야 하겠지. 며칠 뒤 정승나리는 사주단자를 정리하고 이명수의 집을 떠났다. 나도 말고삐를 잡아주며 물었다. 나리, 이번엔 정말 사윗감을 찾으신 게 맞습니까? 그분은 고요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지. 다만 그 길에 있어야 만나는 것이야.
그러고는 조용히 마차에 올라 다음 고을을 향해 떠나셨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여정은 그날로 끝났어야 했는데 하필 그날 밤 한 주막에서 우연히 마주친 또 다른 총각의 재주가 그분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을 줄이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정승나리와 함께 진주를 떠나 마차를 몰고 북쪽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3월의 바람은 매서웠고 논바대는 아직 새순조차 올라오지 않았지만 길가 버들가지는 푸른 싹을 터뜨리기 위해 시작했다. 양지발은 언덕배기마다 찬바람에 흔들리는 봄의 기척이 가득했는데 그날따라 나리는 연신 중얼거리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명수는 똑똑한 아이여. 글로는 빠질 데 없지. 하지만 나리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일부러 묻지 않았다. 아는 체하면 괜히 불편하게 할까 염려되어서였다. 그렇게 말없이 길을 걷다 보니 날은 저물어가고 마침 앞에 주막이 하나 나타났다. 간판이 낡아 청풍주막이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지만 붉은 초롱불 하나가 어스름한 빛을 내며 손님을 맞고 있었다. 나리는 지친 기색으로 마차에서 내려 방 하나를 잡았다. 우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짐을 풀고 마루에 앉아 주모에게 저녁상을 청했다. 주모는 방이 부족하다며 잠시 후 늦게 오는 총각 하나가 같은 방을 쓰게 될 것이라 하였다. 나리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산길을 따라 들어오는 객들이 많은 날엔 방 하나를 둘이 나눠 쓰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니까. 해가 완전히 지고 찬바람이 들이치는 문이 한 번 열리더니 한 총각이 짐을 들고 들어왔다. 등에는 장작 몇 개와 도끼, 손에는 나무를 깎은 흔적이 묻은 조각칼이 들려 있었다. 나이는 25쯤 되었을까? 검은 갓을 쓰고 있었지만 얼굴빛이 구릿빛으로 단단히 그을려 있었고 눈매에는 뭔가 한 가지를 꿰뚫는 듯한 생기가 서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자리가 없다고 하여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예에 바르게 인사를 했고 나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주모가 허둥지둥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과 국은 들어왔는데 상은 없이 바구니에 그대로 담긴 채였다. 밥상이 없소? 나리가 물었다. 주모는 미안하다는 듯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손님이 많아 그만 상이 모자라게 되었어요. 그릇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잠시 멈칫하더니 밖으로 나가더니 이내 마당 한편에서 장작을 골라내기 위해 시작했다. 나리는 눈을 흘기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총각은 마치 오래된 목수처럼 손놀림이 날래고 정확했다. 도끼로 나무를 반듯하게 자르고 조각칼로 거칠게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고 갈고리와 못도 없이 나무끼리 짜 맞추기만으로 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모가 가져온 밥그릇을 조심스레 얹으며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저녁상이 되었군요. 어르신, 먼저 드십시오. 그 순간 나리는 그를 다시 보았다. 손재주는 물론이거니와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움직이는 태도의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나 또한 옆에서 눈이 동그래졌다. 그 총각은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일 처리를 마쳤고 자기 몫의 밥을 조용히 먹기 위해 시작했다. 저녁이 끝나고 방 안의 등불을 밝히자 나리가 그 총각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 어디서 오셨는가? 총각은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대답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박대성이라 하지요. 원래 목수 일을 하다 지금은 남원에 있는 큰 사랑채에 기와를 얻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혼처는 정해졌는가? 아직 없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고 떠돌며 기술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인연도 쉬이 닿지 않습니다. 나리는 침묵했다. 나는 그 옆에서 나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뒤 나리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안면 김진욱이라 하오. 딸 하나 두고 있는데
잔이 같은 총각이라면 사윗감으로 탐이 날 듯하오. 혹 생각이 있는가? 대성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방 안은 등불 하나뿐이라 어두웠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정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을. 손재주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지. 그리고 자네는 그 둘 다 가졌소이다. 그날 밤 정승나리는 그 자리에서 대성과 혼인을 약조했고 다음 날 아침 주막마당에서 직접 사주단자를 써주었다. 나는 속으로 이러다가 정승나리 따님께 사윗감이 셋은 되겠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물론 농담이었다. 그땐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마차를 몰아 언변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살며시 물었다. 나리, 이젠 더는 고을 돌지 않으시렵니까? 그분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인연은 자꾸 눈앞에 서네. 하지만 이 정도면 되었지. 하지만 그 다짐도 오래가지 않았다. 닷새 후 다시 벌어진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김진욱 나리는 주막을 떠난 지 사흘 만에 다시 길을 꺾어 남쪽으로 향했다. 겉으로는 대성이라는 총각을 사윗감으로 삼기로 했으니 더 이상 혼처를 찾을 이유가 없다고 하셨지만 마차 안에서 나직하게 중얼거리는 걸 듣자니 마음 한구석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 있는 듯했다. 사람이 좋다는 것과 사위로 좋다는 건 다른 법이지. 그렇게 며칠 더 길을 재촉하던 끝에 우리는 전북 남원 아래 자락에 있는 작은 평야 마을 석교리에 도착했다. 물 빠진 논들 사이로 초가집 몇 채가 띄엄띄엄 서 있었고 봄볕에 벼락 맞은 듯 희끗희끗해진 볏짚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다. 물길을 돌리던 중인지 논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흙을 다지는 청년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나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지만 나리께서는 마차를 멈추게 하셨다. 저 총각 좀 보게. 저 손놀림 보통이 아니야. 눈길을 따라가 보니 그 청년은 둘의 삽 하나로 논 한마지기를 삽시간에 정리해 가고 있었다. 흙을 메우고 물을 대고 김을 매는 동작이 군더더기 하나 없이 흘러갔다. 마치 오랜 세월 익힌 솜씨가 아니라 몸 안에 새겨진 본능처럼 자연스러웠다. 가서 이름 좀 물어보게. 나리의 말씀에 나는 마차에서 내려 총각에게 다가갔다. 총각, 실례하오. 어디서 오셨소? 총각은 땀을 훔치며 나를 쳐다봤다. 눈매가 시원했고 얼굴에는 봄볕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다. 전 여긴 토박이요. 이름은 장기섭이라 하오.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소이다. 농사일을 이렇게 혼자 다 하오? 내가 놀라서 묻자 그는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다. 예, 손이 바쁘면 이웃집 이장님이 도와주시지만 대개는 제가 다 합니다. 이 논은 제가 가장 아끼는 땅이라 소홀히 할 수 없지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려는 순간 김진욱 나리가 마차에서 내려오셨다. 그러고는 흙 묻은 손으로도 예를 제대로 갖추는 기섭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물으셨다. 농사란 건 몇 해나 배운다고 익어지는 게 아닌데 잔이 손엔 오래된 장인의 습기가 묻어 있구려. 과찬입니다. 어르신. 살다 보니 몸이 먼저 배우더이다. 집이 어디요? 저기 저 능선 아래 느티나무 옆 초가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기섭의 집에 들러 어머니와 인사를 나눴다. 기섭의 어머니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지만 손님이 들어오자 얼른 장독대에서 된장을 꺼내 국을 끓이고 장터에서 사온 두부를 조심히 굽기까지 하셨다. 그릇마다 손길이 살아있었고 정갈한 상차림에 마음마저 따뜻해졌다. 식사를 마친 뒤 나리는 마당에서 기섭에게 물으셨다. 살면서 자네를 알아주는 사람은 있었나? 기섭은 잠시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비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 저를 챙기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전 그저 땅을 일구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 외엔 별다른 꿈이 없었지요. 그게 제일 큰 꿈일세. 누가 뭐래도 삶을 정직하게 일군 사람은 어디서든 귀하게 쓰이기 마련이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리는 허공을 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기섭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면에서 온 김진욱이라 하오.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소. 혹 인연을 맺을 마음은 없는가? 기섭은 처음엔 당황한 듯했지만 곧바른 자세로 나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정승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실로 감사하고 어머니와 의논해 꼭 좋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기섭 어머니와 다시 상의를 나누었고 정식으로 혼담이 오고 갔다. 나리는 자신의 수첩에 세 번째 사윗감으로 장기섭의 이름을 적어두셨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러다간 혼산날 신랑 셋이 도착하는 일도 생기겠네요. 그 말에 나리는 피식 웃으시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마치 이상한 꿈을 꿨다. 세 명의 신랑이 나란히 한마당에 서 있고 소연아 씨가 고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장면이었다. 꿈인지 예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 나리는 다시 언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다. 기섭과 명수 그리고 대성. 이미 혼인 날짜는 같은 날로 정해놓은 상태였다. 그 길이 결국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이끌지 나는 그때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언변으로 돌아온 건 초하루를 사흘 앞둔 늦봄이었다. 밤새 내린 비에 진흙길은 질척거렸고 산비탈마다 안개가 자욱했다. 김진욱 나리의 관전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당이 넓게만 느껴졌다. 마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는데 나리께서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춰 서 계셨다.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세 명이야.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벌써 세 명에게 혼약을 맺었구나.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말로는 자신이 직접 사윗감을 고르겠다 하셨지만 그 세 번의 약속이 정승댁에 딸을 걸고 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았다. 특히 소연아 씨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성정이라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를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안채에서 조용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바깥채에서 부엌일을 돕던 복선이 아주머니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아씨께서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묻더란다. 아버지, 정말 세 분 모두에게 혼담을 약조하셨습니까? 그 말에 나리는 한참 말이 없더니 나직하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한다. 그렇다. 아비가 욕심이 과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딸을 맡겨도 좋겠다고 여겨졌다. 하나를 고르지 못하고 셋을 다 잡았구나. 이튿날 아씨는 아침상을 들고 직접 사랑채로 향했다. 나리가 마루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소연아 씨는 조용히 술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딸이 어느덧 예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하셨다. 혼자 무명옷을 지어 입고 손수꽃차를 말리던 아이가 아니었다. 눈빛에 결심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엔 책임이 실려 있었다. 이건 제 혼사입니다. 제가 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저를 믿어주시겠어요? 그날 이후 소연아 씨는 혼례 준비를 조용히 이어갔다. 마을에는 이미 새 총각의 이름이 소문처럼 퍼져 있었다. 서당에서 글 읽는 이명수 총각이 정승댁 사윗감이라 하더라. 남원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박대성도 그 자리에 올랐다더군. 석교리에서 논을 일구던 장기섭이 마지막이었다지?
여인들은 우물가에서 서로 수군댔다. 아니, 정승댁 따님이 아무 말 없이 그 셋을 다 받아들이셨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듣자 하니 선택은 아직도 안 해댄다지 뭐야. 그럼 어찌하려고? 드디어 혼산날이 다가왔다. 세 총각 모두 사전에 날짜를 통보받고 그날 언변으로 향했다. 명수는 검은 도포에 모자라 한양 선비의 기품이 있었고 대성은 천을 짜듯 정갈하게 각근을 메고 나섰다. 기섭은 새로 해입은 베옷에다 머리까지 손질해가며 소박한 옷차림 속에서도 단정함이 묻어났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시간에 도착했지만 결국 마당에서 서로 마주쳤다. 세 명 모두가 정승댁의 사윗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서늘한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모두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리께서는 사랑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다 마침내 소연 아씨를 불렀다. 소연에, 이제 어찌하겠느냐. 아비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 아씨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다. 그날의 아씨는 흰 치마에 연한 분홍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작은 매화 비녀를 꽂고 있었다. 세 총각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아씨는 입을 열었다. 세 분 모두 귀한 분이십니다. 학문이 깊고 손재주가 뛰어나며 땅을 일구는 성실함까지 누구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례는 하나뿐입니다. 세 총각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마치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아씨는 다시 말했다. 그러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각자 자신의 재주를 바탕으로 세상에 없는 하나뿐인 가치를 만들어 오십시오. 그때 제가 그중 한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당은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나리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명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부탁을 따르겠습니다. 대성과 기섭도 조용히 따라 고개를 숙였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녀였다. 그날 밤 정승나리는 홀로 사랑채에 앉아 술을 마셨다. 나는 옆에서 물을 따라드리며 조심스레 여쭈었다. 정말 이대로 두셔도 되시겠습니까? 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 내가 다 간섭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담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3명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셋 모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정승날이 댁은 조용했다. 마치 온 고을이 숨을 죽인 듯한 고요함 속에서 소연아 씨는 안채에 머물며 바느질하거나 정원을 손보는 일에 몰두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혼례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아씨 역시 지난날 마당에서 선언한 말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당의 고요함과 달리 머슴이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뒤숭숭한 파도가 일었다. 나는 혼례 이후 처음으로 사랑채에서 나리께 술상을 차려드리며 물었다. 나리, 정말로 그 세 총각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실 생각인지요? 나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술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지금은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는 이미 마음속 결심이 섰을 것이고 누구는 아직 흔들리고 있을 터 아비된 마음으로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나는 내심 걱정이 앞섰다. 과연 그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자신과의 싸움으로 채워낼 수 있을까? 혼산날 마당에 나란히 섰던 그 세 사람, 그들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을까? 그들의 여정을 아씨는 예상했을까? 첫째, 이명수는 그 길로 한양으로 떠났다고 들었다. 서당 훈장이던 조부를 따라 학문을 익힌 명수는 어린 시절부터 책과 함께 자라온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에 없는 가치를 만들라는 아씨의 말에 그는 단지 책 속에 갇힌 지식을 뛰어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점술에 흥미를 가졌고 이후로는 천문과 기문, 역학을 공부하기 위해 시작했다. 한양에서 몇 해를 보낸 그는 조선 천문감의 문을 두드렸고 말단서리로 일하며 별자리를 해석하는 일을 익혔다. 하지만 남들은 점잖지 못하다고 여긴다는 이유로 천문과 기문을 멀리했기에 그의 길은 절대 순탄치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명수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별을 보고 밤에는 양초가 다 탈 때까지 역설을 읽었다. 내가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명수가 어떤 날엔 아무도 모르게 남산에 올라 밤하늘을 혼자 노트에 그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 손으로 만든 작은 나침반 하나를 들고 관상감 대제학 앞에 섰다. 그 나침반은 단지 방향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별의 위치를 토대로 기흉을 풀이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 사람이 길을 잃는 것은 땅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방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었다. 그런 명수의 결기는 아마도 아씨의 말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박대성은 남원에서 멍석창인을 찾아갔다. 기술자였던 그는 원래 손재주가 좋았지만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는 멍석 위에 짜는 무늬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말을 믿었다. 그래서 그 무늬 속에 기도문을 담고 복을 기원하는 문양을 새기기 위해 시작했다. 처음엔 웃음거리였다. 멍석이 무슨 말이냐? 그건 달미대 까는 거 아닌가? 하지만 대성은 굽히지 않았다. 손으로 새긴 무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고 집 한 타래를 엮는 데에도 하루를 들이곤 했다. 그 집은 그냥 마당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달 밝은 날 밤에 직접 골라 배워온 것으로만 사용했다. 이건 그저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발걸음 위에 길이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멍석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결국 그의 멍석은 마을 장터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입소문이 퍼져 궁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새로운 발명품 하나를 내놓았다. 짚을 틀어 만든 멍석에 특별한 바람 장치를 달아 사람이 그 위에 서면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날개 멍석이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멍석이었다. 사람들이 무당의 장난이라 조롱했지만 직접 날아오른 대성을 본 이들은 놀라움의 말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장기섭은 석교리로 돌아가 곧장 뒷산으로 향했다. 그는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던 배밭을 다시 일구기 위해 시작했다. 배꽃이 피면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믿었던 그는 좋은 흙을 찾아 먼 들판까지 다녀오고 옛 선인의 방식대로 정성껏 나무를 돌봤다. 그 배나무는 수백 그루 가운데 단 한 그루,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가 심어놓고 가신 나무였다. 기섭은 그 나무에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주고 바람을 막는 울타리를 손수 세웠다. 그는 말하곤 했다. 이 배는 단순히 닳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목숨도 살릴 만큼 깊은 단맛이 있어야 하지요. 3년이 지나자 나무에는 황금빛을 띤 단 하나의 배가 맺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와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게 무슨 배요? 향도, 색도 다른데. 하지만 그 배를 먹어본 이장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배는 마음을 달래는 맛이 있어. 세 사람의 여정은 그렇게 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언제나 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씨, 김소연. 안변의 봄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사랑채의 처마 밑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과연 그 셋 중 누가 아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담장 너머로 작은 매화 한 송이가 흩날리며 떨어졌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인 양. 그해 여름, 안면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논두렁마다 잡초는 쑥쑥 자라고 대청마루에 놓인 찬물 대야는 하루에도 몇 번씩 채워야 했다.
하지만 정승대 간채는 조용했다. 소연아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는 꽃밭을 돌보고 해질 무렵엔 부엌에 나와 손수식초를 담갔다. 말없이 바쁘게 지내는 날들이었지만 누구보다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그날을 조용히, 깊이. 내가 본 아씨는 감정을 밖으로 쉽게 드러내는 분이 아니었다. 웃음도 크지 않았고 눈물을 보인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하루는 우연히 한 채 뒷마당을 지나다 마른 손수건 하나를 보고 말았다. 매화꽃 무늬가 수놓아진 그 손수건엔 가만히 눈물이 스며든 흔적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알았다. 이 고요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꼭꼭 눌러 담은 깊은 정이라는 것을. 그 즈음 마을 장정 하나가 서울서 돌아왔다며 안면 장터에서 떠들썩하게 소식을 퍼뜨렸다. 이명수라는 총각, 지금 한양 천문감에서 제법 큰일 맡았다던데. 별자리를 보고 농사의 기륭까지 짚는다더라. 그 소식은 순식간에 고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하루는 김진욱 나리마저 조용히 웃음을 지으셨다. 그래, 명수가 그리 컸단 말이지. 글만 아는 줄 알았더니 세상 보는 눈도 키웠군. 며칠 뒤에는 남쪽에서 소문이 돌았다. 남원 장터에 박대성이라는 총각이 만든 멍석이 조선 팔도에서 주문이 밀려든다는 것이다. 장터 상인들 말에 따르면 그 멍석은 밟고 지나가면 발바닥이 시원하고 병든 노인은 그 위에 앉기만 해도 통증이 가신다 했다. 대성의 멍석은 이제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가장 쓰였던 건 장기섭이었다. 그에 대한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다. 석교리에서 보낸 쪽지가 하나 있었을 뿐인데 그 편지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백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문장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기섭은 서둘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꽃이 피는데도, 마음이 무르익는데도, 무엇보다 사랑이 완성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이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들어서면서 나리께서는 혼자 책방을 정리하기 위해 시작하셨다. 오래된 주역과 사서삼경은 먼지를 털고 다시 묶으셨고 붓과 벼루도 닦아두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혹시 다시 혼례 준비를 하시려는 겁니까?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다. 이젠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채 마당 끝 한쪽에 작은 정자를 지었다. 이름도 따로 없었지만 나리께서는 그곳을 기다림의 자리라 불렀다. 하루에 한 번씩 거기 앉아 찻잔을 비우셨고 가끔은 혼잣말도 하셨다. 그중 가장 잊히지 않는 말이 있었다. 사람의 진심은 흔적이 남는 법이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 그게 결국 사랑이지. 어느 날 저녁, 소연아 씨가 정자에 들러 아버지께 작은 찻잔을 올렸다. 평소보다 조용했던 그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세 분을 모두 다르게 그리워하게 되네요. 누군가는 매일 생각나고, 누군가는 밤마다 꿈에 나오고, 또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도 제 안에 늘 머물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리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다. 그래, 소연애. 그게 사랑이란다. 하나를 고른다는 건 셋을 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 안의 진심을 마주하는 일이니라. 그날 밤 나는 벼랑간 지난 봄의 그 꿈이 떠올랐다. 새 총각이 다시 마당에 나란히 서고 아씨가 그들을 바라보는 꿈, 어쩌면 그 장면은 단지 내 상상 속 풍경이 아니라 이 집안에 곧 닥칠 진짜 현실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초가을 아침, 기척 없이 소리가 들렸다. 대문 앞에서 귀에 익은 음성이 나지막이 울렸다.
안면 김진욱 날이 되기 맞습니까? 서울 천문감에서 이명수라 하옵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그 문 앞엔 다 자란 어른이 되어 돌아온 이명수가 서 있었다. 고운 빛의 도포에 손에는 나무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제 돌아왔노라고.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다. 그날 해가 지기 전 또 다른 두 사람이 그 문을 차례로 두드릴 줄은. 그리고 소연아 씨가 기다림의 끝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날 이명수가 돌아온 것은 마치 오래된 장 하나가 넘겨진 듯한 순간이었다. 나는 대문을 열며 숨을 삼켰다. 세월이 그를 휘감고 지나간 듯 이전보다 훨씬 묵직한 기운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소년 같던 기색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속을 다 채운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고요함이 있었다. 그의 도포는 여전히 검소했지만 바느질 선 하나 허투루 된 데가 없었고 손에 들린 나무 상자엔 먼지 하나 앉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나리는 계신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채를 가리켰다. 명수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마당을 지나 나리 앞으로 다가갔다. 김진욱 나리는 붓을 내려놓고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내가 명수냐? 눈빛이 달라졌구나. 3년이 지났습니다. 눈을 들고 살아야 하기에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작은 천문판 하나와 정교하게 깎은 원목 나침반이 놓여 있었다. 그 안쪽에는 붓글씨로 조심스레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북두칠성은 변하지 않으나 사람의 길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나리는 잠시 말을 잃고 천문판을 쳐다보았다. 나무의 결마다 묻어난 정성, 눈금 하나까지 오차없는 정교함, 무엇보다 그 글거에서 느껴지는 명수의 깊은 사유가 한눈에 보였다. 나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걸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별을 관측한 건 800일이 넘었고 조각은 100일 남짓 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에 나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제일 어렵지. 소연아 씨는 이 모습을 안 채 창문 너머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정면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움과 놀라움, 그리고 경외심이 함께 얽힌 그 감정은 말이 아니라 눈동자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 두 번째 사람이 도착했다. 집단을 맨 채 말없이 담장 너머로 들어선 이는 박대성이었다. 지풀진 등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손에는 낡은 천에 감싼 멍석 하나가 들려 있었다. 대성이 왔다. 내가 말하자 나리는 반가운 듯 허리를 세우셨다. 그 아이는 눈빛에 담긴 기운이 남달랐지. 대성은 말없이 멍석을 마루 위에 펼쳤다. 그 위에는 지프로 새긴 문양이 있었다. 매화꽃 5송이, 그 아래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걸어도 밟히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그 문장을 보고 나는 가슴이 저릿했다. 지프로 글씨를 새긴다는 건 보통 손재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 글권은 그 어떤 정담보다도 깊고 단순했다. 나리는 감탄하셨다. 너는 결국 지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밟히는 집에 길을 새기고 사랑을 담다니. 대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랑이란 발밑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걸음에 따뜻함이 되려는 것 아닐까요? 그 말에 나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다. 대성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리에게 집단을 드렸다. 이 집은 안면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혼삿날
그 멍석을 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안채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는 말없이 그곳에 존재했다. 그날 밤 사랑채는 조용했다. 나리는 나를 불러 작은 술상을 내게 했다. 한 모금 들이켠 후 중얼거리듯 말씀하셨다. 이젠 두 명이 돌아왔구나. 하나는 하늘을 품었고 하나는 땅을 품었지.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을 품고 올까? 그 말씀은 그저 흘러가는 바람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엔 깊이 남았다. 다음 날 새벽, 이슬 맺힌 대문이 열렸다. 마지막 인물, 장기섭이 도착한 것이다. 그는 말없이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다. 옷차림은 가장 소박했고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노랗게 빛나는 배 한 알이 놓여 있었다. 이건? 나리가 물었다. 석교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심은 나무에서 나온 첫 열매입니다. 3년을 돌봤고 그 나무는 단 한 번, 단 한 알의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나리는 배를 가만히 들어 향을 맡아보셨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이내 눈이 커졌다. 달콤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무엇보다 씹을수록 깊어지는 그 맛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기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기다림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나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짚었다. 하늘, 땅, 시간. 소연이는 어쩌자고 이런 시련을 만들어 놓았을까? 나는 조용히 그 곁에서 세 사람이 마당 끝자락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진심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품고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안채 문이 열렸다. 소연 아씨가 나왔다. 흰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 새송이 매화꽃이 수놓인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한 사람씩 만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 다만 그 안에는 담담한 결심과 오래된 그리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끝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소연아 씨가 세 사람과 각기 따로 만나는 자리를 갖겠다고 한 그날 이후 정승댁은 말 그대로 고요한 소용돌이 속에 놓인 듯했다. 마당에는 늘 새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도 어찌나 조용하던지 기척 하나에도 모두 숨을 죽이곤 했다. 나는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작은 찻상을 준비하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세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가장 먼저 불린 이는 이명수였다. 아씨는 그를 사랑채 앞에 조그마한 정자로 초대했다. 그곳은 아씨가 어릴 적 바람을 쐬던 자리로 매화 한 그루가 곁에 있어 매정이라 불렀다. 명수는 흰 도포에 검은 갓을 쓰고 왔으며 손에는 작게 접은 종이책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앉자마자 그는 책을 펴더니 작은 목소리로 아씨에게 말했다. 이 책은 제가 별을 보며 정리한 관측 기록입니다. 그중 아씨를 떠올리며 정리한 밤이 38날이나 됩니다. 아씨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책을 건네받았다. 책장 사이사이에 작은 메모와 시 한 줄이 덧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그가 얼마나 고요히, 묵묵히 아씨를 생각해왔는지가 묻어났다. 제가 사랑을 배운 건 하늘에서였습니다. 수없이 변화하는 별들 사이에서 북극성 하나만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별을 보며 날밤을 새운 사람은 낮에도 빛을 보는 법이겠지요. 그 마음 고맙습니다. 이튿날 박대성의 차례였다.
아씨는 그를 정원 연못가로 불렀다. 대성은 그날 특이하게도 옷고름에 조그만 집꽃 하나를 달고 있었다. 연못가 바위 위에 함께 앉은 아씨에게 대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조각 집상자를 꺼내 보였다. 그 안에는 지프로 정성껏 엮은 매화꽃 5송이가 들어 있었다. 이건 제가 밤새 엮은 겁니다. 지프로 꽃을 만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꽃은 피기 전보다 시들 때 더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는 걸. 아씨는 그 말에 잠시 연못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성님은 짚을 엮으며 마음을 다스렸겠지요. 저는 바느질을 하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둘 다 손끝으로 마음을 감추는데 익숙한 사람이겠네요. 대성은 그 말에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래서 더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손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의 결을 이해하니까요. 그 말에 아씨는 눈을 내리깔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둘은 끝내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는 게 있다면 저건 말이 필요 없는 기류지. 그리고 마지막 날 장기섭이 부름을 받았다. 아씨는 그를 뒤뜰에 배나무 아래로 불렀다. 거기엔 몇 해 전 정승나리가 손수 심어둔 어린 배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기섭은 그 배나무 앞에 서자마자 땅을 조심스레 손으로 어루만졌다. 이 땅은 숨을 쉬고 있네요. 나무는 이 집에 오래 뿌리를 내릴 겁니다. 그 말에 아씨는 기섭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마지막 배를 따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기섭은 대답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군요. 끝에 다다라서야 처음을 되돌아봅니다. 그 배를 따며 아씨가 배꽃을 만지던 봄날을 생각했습니다. 제게 준 첫 말, 첫 눈빛, 첫 웃음까지 다 떠올랐습니다. 아씨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어 기섭에게 내밀었다. 이건 처음 짰던 손수건입니다. 매화 3송이 보이시죠? 제 마음이 언제부터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섭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수건을 받아 두 손으로 품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그 자리에는 그 어떤 약속도 없었지만 말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오갔다. 그것이 눈빛이든 숨결이든 혹은 바람이든 간에. 그날 밤 나는 사랑채에서 날있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다. 세 사람의 태도, 말, 눈빛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셋 중 누구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셋 다 너무 진실해서 그게 더 고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리는 긴 침묵 끝에 술잔을 들었다. 그래, 그게 문제지. 선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야.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안채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아직 불 꺼지지 않은 등불이 아스라이 깜빡이고 있었다. 어쩌면 아씨는 그 불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세 사람의 이름을 되뇌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 정원의 매화나무에서 낙화 하나가 툭 떨어졌다. 마치 결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아무 소리 없이.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국소 끓는 소리나 장독대 뚜껑 덮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은 오직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마당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사랑채 뒤뜰에서 나무 장작을 정리하며 멀리 안채 쪽을 힐끔거렸다. 거기서 아주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씨 방이었다. 어쩌면 그 불빛 아래 아씨는 세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떠올리고 있을지 몰랐다. 이명수의 별빛 같은 눈동자, 박대성의 굵은 손마디, 장기섭의 배꽃 향기.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해서
누구 하나를 떠올리면 나머지 둘이 마음속 깊숙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런 마음을 지닌 채 누군가를 고른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승나리께서 사랑채 마당에 큰 상을 내리셨다. 그것은 단지 찻상 하나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붓과 종이, 그리고 흑단으로 짜인 작은 반상기 세트가 담긴 나무 상자였다. 나리께서 내게 손짓하셨다. 소연 이에게 전해다오. 오늘은 아비가 말하는 게 옳지 않다. 나는 무거운 상자를 안고 안채로 향했다. 아씨는 창가에 앉아 매화꽃 무늬가 수놓인 천을 한 땀 한 땀 놓고 있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상자를 올리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천만 바라보았다. 아버님 말씀이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바늘을 놓고 상자를 열었다. 그러고는 붓을 들어 반듯한 한지 위에 작은 글씨로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이름 옆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단지 세 글자의 무게만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그날 저녁, 마당 한가운데에는 작은 불이 피워졌다. 그 불을 중심으로 세 사람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명수는 늘 그렇듯 도포 자락을 깔끔히 펴고 앉았고, 대성은 집신을 벗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올렸다. 기섭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며 나뭇가지를 한번 꺾어볼 위에 얹었다. 소연아 씨는 등불을 들고 나타났다. 고요하고 담담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둘러보며 작게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오늘 밤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세 분 모두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누군가는 제 안의 사색을 일깨워 주었고, 누군가는 삶의 소박한 따뜻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기다림이 가진 위대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명수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그 눈에는 놀람보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평온함이 있었다. 대성은 마른 침을 한 번 삼켰고 기섭은 여전히 불꽃만 바라보았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겠지요. 그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 보내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진심을 가슴 깊이 새겨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에서 꺼낸 작은 천 조각을 내밀었다. 각각의 천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 옆에는 짧은 글귀가 쓰여 있었다. 이명수에게는 별빛은 늘 머리 위에 있었지만 저는 그걸 눈 감고 기다렸습니다. 박대성에게는 지프로 엮은 꽃이 이렇게 따뜻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장기섭에게는 당신의 배는 한 송이 꽃보다 더 조용히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숨결로 그 천을 받아서 들었다. 그러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는 밤이었다. 고요하지만 무겁지 않은, 따뜻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은 그런 정적이 마당을 감쌌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다. 누군가 일부러 타이밍을 재듯 그 바람은 불 위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고는 다시 고요히 사라졌다. 한 송이의 꽃잎이 소연아 씨 앞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 꽃잎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다음 보름날 저는 제 마음을 고르겠습니다. 그날은 혼대의 날이 아니라 선택의 날입니다. 누구에게 꽃을 줄지 그날 제가 알게 될 겁니다. 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실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시간을 준비하기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사랑채 문간에 앉아 멀리 달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지 15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날처럼 사람의 마음이 맑고 단단하게 빛나는 걸 본 적은 없었다. 사랑이란 결국 고르는 게 아니라 담아내는 일인지도 모른다. 세 사람을, 그들의 진심을 그녀는 마치 그릇처럼 품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 보름달이 뜨는 날,
정말 무엇이 변할까? 아니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이 아름다운 정적이 오래 남을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 가진 가장 큰 숙명이 아닐까 싶었다. 준비하고도 준비되지 않은 채 맞는 것, 그렇게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떠나보내지는 것이다. 보름날이 가까워질수록 안변의 하늘은 더욱 푸르고 맑아졌다. 해가 떠오르는 것도 지는 것도 어찌 그리 또렷하던지 사람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사랑채의 대청마루에 앉아 있노라면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부드럽고 따뜻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한 이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소연아 씨는 그날 이후 말이 더 적어졌다. 아침에는 마당을 돌며 매화나무 및 낙화들을 하나하나 줍고 낮에는 묵묵히 부엌에서 된장을 뒤적이거나 장독대 주위를 닦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붓을 들고 한지에 무언가를 썼지만 누구도 그 내용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나는 그 조용한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입을 열 수 없었다. 단지 속으로만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깊을수록 잔잔하고 뜨거울수록 더 조용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에게도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마당에서 지냈지만 서로를 마주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마치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는 듯했다. 이명수는 사랑채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정리하며 밤마다 별자리를 그렸다. 박대성은 마당 한편에 집단을 모아두고 무언가를 엮었고 장기섭은 배나무 옆에 작은 울타리를 세우고 조용히 물을 주었다. 그들의 행동은 달랐지만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연아 씨가 있었다. 보름 전날 밤, 나는 정승나리께서 부르신 사랑채로 갔다.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향냄새조차 없는 담백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리는 촛불 하나를 켜두고 붓을 들고 계셨다. 너는 오래 본 아이가 아니냐, 우리 소연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울컥했다. 14살이던 아씨가 대청마루에서 나를 향해 조용히 물을 건넨 그날이 떠올랐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나는 그녀의 눈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 아씨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촛불 너머를 바라보셨다. 그렇기에 나는 그 아이의 선택이 두렵다. 세 사람 중 누굴 고르든 결국 그건 누군가의 마음을 놓는 일이니까.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놓는 것이 꼭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가슴속에 담아두는 사람도 있고 묵묵히 기억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나리는 미소를 지으셨다. 내 말이 옳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하지. 때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사랑을 간직하는 방식이 더 위대하지. 그 다음 날 보름달이 천천히 떠오르던 시간. 정승댁 마당에는 잔잔한 촛불들이 곳곳에 놓였다. 하객도 관람객도 없었다. 단지 이 집에서 조용히 살아온 이들과 세 사람의 고요한 눈빛이 어우러질 뿐이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평상 하나가 놓였고 그 위에는 아씨가 손수 짠 매화문의 자수가 덮여 있었다. 아씨는 하얀 치마 저고리에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나타났다. 손에는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평상 앞에 선 후 조용히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누구의 눈도 피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먼저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명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고 대성은 손을 무릎에서 떼어냈으며 기섭은 숨을 가쁘게 들이켰다. 하지만 아씨는 계속해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제 인생에 깊이 새겨두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나무 조각이 있었다. 하나는 북극성을 닮은 별 모양, 하나는 지프로 엮은 매화꽃, 하나는 백꽃의 꽃받침 모양이었다. 이건 제가 직접 깎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 마음으로 옮긴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삶의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될 때 이 조각들을 보고 다시금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 말에 누구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모두 흔들렸다. 명수는 조각을 두 손으로 조심히 받았고 대성은 그것을 가슴에 꼭 품었다. 기섭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아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랑이란 꼭 함께 살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에서, 누군가는 땅에서, 누군가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저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 밤 마당을 비추는 보름달은 참으로 둥글고 컸다. 나는 한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씨의 선택은 예상 밖이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결심이었다. 사람들은 이별을 고통이라 여기지만 어쩌면 진짜 사랑은 끝맺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소연아 씨는 바로 그 용기를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정승댁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과는 달랐다. 한 사람의 마음이 정리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한 평화였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도 처마 및 고인 물방울도 모두가 그 여운을 받아안는 듯 조용하고 단정했다. 소연아 씨는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꽃밭을 돌았다. 매화나무 아래 앉아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어린 시절의 아씨를 떠올렸다. 13살의 그녀가 장독대 옆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어미 잃은 병아리를 품에 안고 있던 그 봄날.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이 집에서 바람이 잠드는 자리는 언제나 아씨가 서 있는 곳이었다. 보름날 이후 세 사람은 며칠 더 머물다 각각의 길로 다시 나아갔다. 이명수는 한양으로 돌아가 천문감의 자리로 복거했고 박대성은 무주군 장터로 향해 다시 집힘을 시작했으며 장기섭은 석교리로 돌아가 배나무밭을 지켰다. 누군가는 떠나면서 손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들의 뒷모습은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아 씨는 누구도 보내지 않았다. 담장까지 배웅하지 않았고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다만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흐리지 않았지만 눈동자 안에는 아련함이 오래 머물렀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여름이 오고 장마가 지나고 고을 장터에는 햇감이 쌓였다. 정승나리께서는 여전히 서책을 펼치며 마루 끝에서 글을 읽으셨고 나는 장독대와 뒷마당의 물통을 손보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겉보기엔 예전과 다를 것 없는 날들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씨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마을에 사는 김서방의 딸이 혼례를 올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승댁으로 찾아와 한복감을 보여주며 도와달라고 했다. 아씨는 잠자코 천을 하나하나 살피다가 연한 청록빛 비단을 골라주었다. 그 천은 눈에 띄지 않지만 도는 고운 색이었다. 신부가 웃을 때 이마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이 색이 좋을 겁니다. 아씨가 말하자 모두가 감탄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묻듯 말하셨다. 아씨는 혼례에 안 올리시렵니까? 참말로 그날처럼 고운 날은 없었는데. 그 말에 아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혼례란 마음을 함께 맞추는 일이지 예복을 맞추는 일이 아니니까요. 제 마음은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그 말이 단순한 체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누군가를 고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 각자의 기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처음 정승댁에 발을 들였을 때 나는 단지 품팔이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집의 숨결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소연아 씨와 함께 자라난 꽃과 나무, 계절과 바람까지 모두가 내 일부가 되었다. 문득 아씨가 내 곁에 앉았다. 조용히 찻잔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덕후 아저씨, 사람 마음이란 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나는 찻잔을 받으며 웃었다. 사람 마음이 복잡한 건 그만큼 진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한 사랑은 오래 못 가니까요. 아씨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은요, 누군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대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묻고 혼자 걷는 게 더 평온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멀리서 매미 소리가 길게 울렸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저 소리는 짝을 찾는 부름이기도 하지만 계절을 떠나는 인사이기도 하다는 것을. 소연아 씨의 말 역시 그러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랑을 품은 채 자신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사랑에 관해 묻지 않았다. 다만 아침이면 안채 창가에 조용히 찻잔을 올려두었고 저녁이면 마당에 매화나무 가지를 하나씩 정리하며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길을 정돈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기에.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언제든 누군가 돌아온다면 그들이 그늘 없이 앉을 수 있도록 이 마당을 항상 정갈하게 가꾸어 두겠노라고. 그것이 내가 그녀의 사랑을 지켜주는 방식이자 이 집안에 뿌리내린 내 진심이라는 것을. 그해 가을은 유난히 풍요로웠다. 들판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마을 장터에는 곶감이며 무청, 잘 말린 고사리가 넘쳐났다. 사람들 얼굴에는 수확의 기쁨이 묻어났고 정승댁 마당에도 해마다 그랬듯 잘 말린 고추와 깨를 털어놓은 소쿠리들이 줄지어 놓였다. 하지만 그런 풍요 속에서도 나는 소연아 씨가 가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해졌다. 그날도 그랬다. 늦은 오후 마당을 쓸던 내가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을 때 아씨는 매화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년 보름날 자신이 나무로 깎았던 조각들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바라보며 무언가를 곱씹는 듯했다. 내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다시 깎으실 생각인가요, 아씨? 아씨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엔 웃음기 없는 잔잔한 표정이었지만 눈동자엔 그리움이 고여 있었다. 아니요. 다시 깎기엔 나무가 너무 단단해졌어요. 손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을 만큼요. 그 말은 단순히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는 그 의미를 알아들었고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오래전 일이다. 예전의 말입니다. 아씨가 15되던 해에 장에 갔다가 길을 잃은 아이 하나를 데려온 적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아씨는 순간 미간을 찌푸리더니 곧 작게 웃었다. 기억나요. 그 아이 이름이 동철이었죠. 말없이 내 치마꼬리만 붙잡고 서 있던 아이. 예, 그 아이가 요즘은 강가 건너 이방댁에서 일하며 글도 배운답니다. 지난달엔 손수 쓴 편지를 가져왔더군요. 자기 손으로 한 글자씩 써서 어머니 묘에 묻었다고요. 아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참 대단하네요. 사람을 그렇게도 바꾸고 또 그렇게도 묶어두니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씨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림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고요하게 자신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말라붙은 먼지를 두른 회색 도포 차림에 이마엔 깊은 주름이 진 사내였다. 그는 정승댁 대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김진욱 대감댁이 이곳이 맞는지요? 저는 한양 천문감에서 일하던 조이상이라 합니다. 나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심장이 움찔했다. 천문감이라면 이명수와 함께 일하던 곳 아닌가? 나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아씨와 나리께 이 소식을 전했다. 나리께서 직접 나와 사내를 맞았고 아씨도 조용히 그 뒤에 섰다. 조이상이라 불린 사내는 낡은 보퉁이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그 안엔 작고 얇은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다. 이건 이명수 대감께서 남기신 유품입니다. 2달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며 저더러 꼭 이곳으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씨는 상자를 조심스레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모두 그녀를 따라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멀찍이서 마당에 서서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아씨는 작은 보자기에 싼 상자를 다시 품에 안은 채 나왔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이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의 눈은 자주 그 하늘을 잇는다. 전 그 하늘을 오래도록 기억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아씨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분은 결국 별이 되셨군요. 그날 밤 아씨는 방 안에서 혼자 촛불을 밝히고 오래도록 나무 상자를 열지 않았다. 나는 그 문 밖에 앉아 조용히 물동이를 닦으며 아씨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들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그 긴 숨결이 마음을 때리듯 이어졌고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며칠 후 아씨는 나무 상자 속의 물건을 작은 상에 정갈이 담아 사랑채 한편에 올려두었다. 그 위에는 손수 쓴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대는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으니 우리는 결국 하나의 별자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문장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씨는 여전히 세 사람의 마음을 모두 품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지만 그 사랑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매화나무 아래서 아씨와 다시 마주 앉았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덕후 아저씨, 사람의 마음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흙처럼 스며드는 겁니다. 스미고 나면 그 자리에 뿌리가 내려요.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는 거지요. 아씨는 그 말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럼 저는 오늘도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나 봅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렇습니다, 아씨. 당신은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언젠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누군가의 꽃이 되겠지요. 가을이 깊어져 갈수록 정승댁의 마당에도 긴 그늘이 드리워졌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매화나무는 어느새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아침이면 땅에 깔린 이슬이 발끝에 서늘하게 맺히고 밤이면 뜰악 한편에서 들리는 바람소리가 유난히도 쓸쓸했다. 그 속에서 나는 그저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묵직한 울림이 내려앉곤 했다. 소연아 씨도 그랬다. 말수가 더욱 줄었고 예전처럼 자수를 놓거나 꽃을 만지지도 않았다. 다만 창가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안 채 유리창이 덜컥거리자 아씨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 소리, 예전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참 그립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씨가 점점 예전과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전의 아씨는 늘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또렷한 결심이 있었고 말끝마다 온기를 지녔었다. 하지만 요즘의 아씨는 마치 마음속에 바람을 품은 듯했다. 말은 적고 눈빛은 멀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 무렵 마을 아래 금곡리에서 온 정갈 하나가 도착했다. 박대성이 장터의 지푸로 만든 병풍을 내놓았는데 그 병풍 한편에 묘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다. 글은 이러했다. 짚은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엮이면 집이 되고 벽이 되고 쉼이 된다. 그 글을 전해 받은 아씨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나는 순간 묻고 싶었다. 대성의 마음을 다시 떠올린 것이냐고, 그 병풍이 전하는 의미를 느꼈느냐고. 그러나 끝내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건 나보다 아씨가 더 잘 알고 있을 일일 테니까. 며칠 후 장기섭으로부터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겉봉에는 석교리에서 피운 첫백꽃의 소식이라 적혀 있었고 안에는 단 3줄만 적혀 있었다. 올해는 꽃이 일찍 피었습니다. 천물은 아쉽게 드리고 싶었지만 이젠 말없이 피고 지겠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아씨께 전하고 한참이 지나 문 앞에 조용히 다시 갔을 때 편지는 아직도 책상 위에 펴져 있었다. 아씨는 그 옆에 놓인 붓을 들고 같은 종이에 짧은 글귀를 적고 있었다. 당신이 보내온 꽃의 향은 이곳 바람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글을 보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씨는 누구도 버리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마음을 각각 다른 계절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었다. 봄에는 기섭, 여름에는 명수, 가을에는 대성. 그리고 겨울엔 자신의 고요함을 안고 살아가려는 듯했다. 그 무렵 정승나리의 병환이 깊어졌다. 기침이 잦아지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나는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약을 다리고 쌀죽을 끓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날들이었지만 그 속엔 짙은 결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소연 아씨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루는 아씨가 직접 나를 불렀다. 그건 오래간만의 일이었다. 아씨는 사랑채 뒤편에 있는 작은 장독대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내 손에 들려주며 말했다. 여기엔 그동안 받은 편지들과 내가 답하지 못했던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상자를 한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놀라 물었다. 한양이라면? 아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수님의 후임이 지금 천문감에 계시지요. 그분께 드리면 알아서 전달할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상자입니다. 나는 상자를 안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안엔 사랑이 담겨 있었고 기억이 담겨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씨의 삶이 담겨 있었다. 정승나리께서 돌아가신 것은 그로부터 보름 후였다. 차가운 밤, 마지막 기침을 내뱉은 뒤 숨을 멈추셨다. 아씨는 흐느끼지 않았다. 다만 긴 시간을 무릎 꿇고 조용히 그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나는 한양으로 갈 준비를 마친 뒤 상자를 꼭 안고 떠날 채비를 했다. 아씨는 대문 앞까지 나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덕후 아저씨. 이 상자는 제 삶의 무게입니다. 부디 부드럽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채 나는 한양으로 향했다. 상자는 작고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내 어깨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길 위에서 나는 생각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놓지 않는다는 건 말보다 조용한 시간이 쌓여가는 일임을. 그리고 그 시간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을. 눈이 내리기 위해 시작한 것은 장터가 막 닫힐 무렵이었다.
들길을 걷는 발끝에 부드러운 흰 입자가 떨어지더니 어느새 허공 가득히 퍼져 내려오기 위해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들고 한참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내 첫눈이라 하고 웃었다. 나는 지게에 말린 무한 짐을 짊어진 채 조용히 정승댁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올해 들어 첫눈이라 그런지 바람까지 맑았다.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아래엔 아이들이 몇 모여 서툰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고 장돌뱅이 속노인은 제 집마차를 세워두고 혼잣말처럼 눈 오면 그 양반도 생각나지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를 말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어느새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승댁에 도착하니 마당은 고요했다. 처마 및 장독 위에도 마루 끝 대청에도 얇게 눈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고 매화나무 가지 위에도 하얗게 첫눈발이 내려앉아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랑채 안쪽에서 은은한 약초 향이 퍼졌다. 소연아 씨는 안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한 흰 저고리에 옅은 남색 치마를 입고 붓을 들고 적고 있었다. 내가 조용히 문간에 들어서자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첫눈이 오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오늘이 바로 그날 같습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조심스레 사랑채 마루로 나왔다. 발 아래 쌓이는 눈을 밟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산수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그 뒤를 따르며 마루 끝에 함께 앉았다. 덕후 아저씨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의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 계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눈 내리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모든 흔적이 흰눈 아래 덮이니까요. 그 위에 새긴 기억은 오래 남지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누구의 목소리라도 들으면 울컥할 것 같아요. 그때 안채 쪽에서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십니까, 소연아 씨? 나는 놀라 돌아보았다. 눈발 사이로 짙은 감색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길게 풀어진 소매자락, 바람에 흩날리는 머릿결, 그리고 긴 여정 끝에 선 사람처럼 묵직한 눈빛이었다. 그는 바로 박대성이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지프로 정성스럽게 엮은 작고 따뜻해 보이는 병풍이었다. 그 병풍에는 매화와 눈송이가 함께 그려져 있었고 아래쪽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눈꽃 아래 피어난 매화는 겨울을 견디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아씨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평온한 표정으로 대성을 향해 다가갔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대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아씨 덕분에 무사히 지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주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마주섰고 하얗게 내리는 눈발 속에서 지병풍 위로도 가만히 눈이 내려앉았다. 잠시 뒤 아씨는 그 병풍을 받아 안고 천천히 안채로 들어갔다. 대성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후회도 미련도 아닌 깊은 이해와 수용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젠 머물 자리를 찾아야지요. 그러고는 짐을 챙기지도 않은 채 안채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모습에서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는 누군가를 쫓아오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서 있을 준비를 마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씨는 마루 끝에 병풍을 세워두고 그 앞에 작은 촛불 하나를 밝혔다. 병풍 뒤로 비치는 불빛은 마치 매화가 다시 피어난 듯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작은 종이에 짧은 글고 하나를 남겼다. 겨울을 걷는 사람,
그 마음에 꽃이 핀다. 나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고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모두를 따뜻하게 품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랑이란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에 누군가를 조용히 놓아두고 그 사람이 비로소 나를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소연아 씨는 그 긴 계절의 끝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해 겨울,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바람은 매서웠지만 햇살은 맑았고 눈발은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다.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장독대에 눈을 털고 뒷마당 마루를 쓸고 있었다. 눈은 쓸어도 다시 내려앉았고 바람은 그 위에 세월을 실은 듯 지나갔다. 소연아 씨는 안채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녀 앞에는 오래된 나무함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것은 예전에 이명수 대감의 유품이 담겨 도착했던 그 상자였다. 아씨는 아주 오랜만에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고 그 안에 있던 작은 별 모양 조각을 손에 들고 있었다. 덕후 아저씨, 이 별은 참 오래되었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별은 아씨가 직접 깎은 것이고 이명수 대감이 마지막으로 품었던 기억이었다. 이 조각을 보면 그분의 눈빛이 생각나요. 하늘을 보는 눈,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던 그 따뜻함. 아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오래된 추억을 다시 꺼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결을 지니고 있었다. 그 순간 마당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급히 대문을 열었고 눈 속에 덮인 집신 위로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은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장기섭이었다. 기섭은 예전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한결 단단해 보였다. 그는 두 손으로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덕후 어르신. 그리고 아씨께 드릴 것이 있어 멀지만 걸어왔습니다. 나는 그를 조용히 안채로 안내했다. 아씨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기섭을 마주 보았다. 오랜만이군요, 장서방. 기섭은 항아리를 내밀며 말했다. 올해 백고드로 담근 식초입니다. 처음으로 얻은 제대로 된 발효입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가장 먼저 아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아씨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항아리를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다. 그 꽃이 당신 손에서 제자리를 찾았네요. 기섭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눈빛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시간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사랑채 마루에서 조용히 불을 지피고 앉았다. 바람이 스며드는 틈새를 막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오랜 세월 이 집을 지켜오며 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보아왔다. 누군가는 왔다가 떠났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또 누군가는 묵묵히 기다렸다. 아씨는 나와 함께 마루에 앉아 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에 붓을 들고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나는 슬며시 고개를 기울여 보았다. 사람의 마음은 머무는 데 있지 않고 있지 않는 데 있다. 그 글꼴을 보며 나는 조용히 속으로 울컥했다. 참 오래 걸려왔구나. 많은 계절을 지나 많은 인연을 품고 드디어 이 문장 하나에 닿았구나 싶었다. 잠시 뒤 아씨는 붓을 내려놓고 내게 말했다. 덕후 아저씨, 이 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건 아씨 마음에 달려 있겠지요. 이 집이 누구를 기다리든 누구를 품든 결국은 아씨가 이끌어온 길이니까요. 아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앞으로도 기다릴 겁니다. 누군가 다시 돌아오기를,
누군가 다시 피어나기를. 그리고 때로는 나 스스로 피어나기를. 그 말은 고요했지만 마치 봄의 첫 숨결 같았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아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그 눈빛엔 기다림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박대성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눈이 한창일 때 배달된 그 편지는 검은 먹으로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아씨. 저는 여전히 짚을 엮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치고 세상의 바람이 매서울 때 그 짚으로 작은 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방식의 사랑입니다. 아씨는 편지를 조용히 읽고 그 편지를 병풍 옆에 조용히 꽂아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이제 정승댁의 계절은 다시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눈이 녹고 매화가지에는 작은 싹이 올라오기 위해 시작했으며 장독대 주변엔 겨우내 묻어두었던 생강과 마늘을 꺼낼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아씨와 함께 마루 끝에 앉아 고요히 하루를 마무리한다.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머물렀으며 누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두는 이 마당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진 조각, 누군가가 남긴 향기,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걸어올 길. 나는 알았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씨 역시 아직도 그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